못 배운 티 너무 난다니까?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의사 며느리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 정문 앞, 수많은 학부모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왜 사탕 같은 걸 주셔서 일을 만드세요? 아들놈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장 늙은이라고 저를 멸시하던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그 병원 건물과 고급 아파트가 바로 그 못 배운 시어머니의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정문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석진 곳에서 허름한 시장 조끼를 입은 박 여사가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이나 명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박 여사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원 시간이 되자 노란 머리의 외국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준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깜빡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당황하며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말을 걸어왔지만 박 여사는 손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최 원장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최 원장이 그 광경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망신스럽게. 최 원장이 중얼거리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박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구석으로 밀쳤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최 원장이 주변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우 얼굴 좀 보려고 왔다. 박 여사가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사탕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준우 좋아하는 거 사왔어. 그때 유치원에서 7살 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박 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준우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다. 캔디, 캔디. 박 여사가 사탕을 준우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원장이 박 여사의 손을 세게 쳐냈습니다. 이런 불량식품을 어딜 감히. 사탕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주우려 했습니다. 최 원장이 준우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애 교육 망쳐요. 못 배운 티 너무 나잖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사탕 하나인데. 사탕 하나라고요? 애 이 다 썩는다고요. 최 원장이 이성을 잃고 박 여사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짝! 큰 소리가 유치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가 뺨을 만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이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시어머니를 때려. 세상에 유치원 앞에서. 최 원장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애 교육이 우선이에요. 불량식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준우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파? 박 여사가 뺨을 만지며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최 원장이 준우의 손을 잡아 끌며 차로 향했습니다. 가자 준우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준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준우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박 여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가 사준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 이 선생이 박 여사의 멍든 뺨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뺨이 왜 그래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조금. 최 원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준우한테 사탕을 주시려고 해서 말렸는데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이 선생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사탕 같은 걸 주셔서 일을 만드세요? 박 여사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데. 최 원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주는 거예요?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 선생이 아내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원장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박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최 원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시골집이나 팔아서 병원 빚이나 갚으시죠. 병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돈이 들어가야 해요. 박 여사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못 팔아. 왜요?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최 원장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야. 못 팔아. 최 원장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집만 세시네요. 그럼 요양원이라도 가세요. 원장아. 이 선생이 아내를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자신의 방에서 뺨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멍든 얼굴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을 의대에 보낸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이 아파트도 사주고 병원 건물도 마련해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가 서랍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최 원장이 말했습니다. 응, 내일 상담 온다더라. 이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준우가 박 여사의 방 앞에 와서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박 여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우가 들어와서 박 여사의 뺨을 살짝 만져줬습니다. 할머니, 뽀뽀해 줄까요? 준우가 박 여사의 뺨에 살짝 뽀뽀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우가 할머니 아픈 거 낫게 해줬네. 준우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박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가 어떻게 문 앞에서 들었어요. 할머니 안 가요? 박 여사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딜 가? 준우 놔두고. 그날 밤 박 여사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고사리 같은 손이 자신의 뺨을 만져준 순간을 떠올리며 박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최 원장이 부엌으로 와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반찬 만들었다. 맛있게 먹어라. 박 여사가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원장이 반찬을 흘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시장에서 좋은 멸치 사다가 볶았어. 최 원장이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비린내 나는데요? 비린내가 어딨어? 방금 만든 건데. 최 원장이 반찬통을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최 원장이 박 여사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걸 왜 다 버리니? 비위생적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장 음식을 먹어요? 최 원장이 뻔뻔하게 말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박 여사가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부터 2시간 넘게 만든 반찬들이 모두 버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상담차 왔습니다. 최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거실로 들어와서 박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당황하며 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라, 이분이 누구시니? 최 원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가 좋아.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세요. 이 선생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보내?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선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미 서류에 도장 찍어뒀어요. 박 여사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에 이 선생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 몰래 이런 걸?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이 선생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나는 안 가.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덕방 사장이라고 하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 원장님, 부동산 일로 왔습니다. 최 원장이 복덕방 사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시골집 말이죠? 네, 서류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복덕방 사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 최 원장님 소유가 아니라 박순자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박순자 씨가 주인이에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이야. 당연하지. 최 원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 내 집인데. 복덕방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못 팔아요. 최 원장이 이를 갈며 복덕방 사장을 내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최 원장의 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최 원장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최 원장이 박 여사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얘야, 왜 이러는 거야?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인감도장은 왜? 최 원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시골집 팔아야 한다고요. 당장 내놓으세요. 안 줘. 그 집은 못 팔아. 어머님, 이 집도 제 병원도 다 어머님 돈 아니에요? 최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아들 거니까 미리 좀 쓰면 어때요? 박 여사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돈만 알아? 네,
돈이 제일 중요해요. 현실을 보세요. 새벽 3시 박 여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이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이 선생이 물 마시러 부엌에 나오다가 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 어딜 가세요? 잠깐 나가려고. 새벽에요? 위험해요. 이 선생이 어머니의 앞을 막았습니다. 병훈아, 나는 미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에요? 요양원 안 가. 시골집도 안 팔아. 이 선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치매? 박 여사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이 선생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최 원장의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검사만 받으세요. 간호사가 박 여사에게 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잠시만 쉬세요. 나는 아픈 데 없어. 박 여사가 약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 최 원장이 당황하며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약값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원장이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당장 10억만 내주세요. 10억? 안 그러면 저도 당신 아들도 감옥 갑니다. 최 원장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 없어. 최 원장의 협박이 극에 달한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성가신 듯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바쁜데.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최 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실장. 최 원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누구예요? 김 실장이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재산을 돌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병원 건물 회사의 변호사이기도 하죠. 최 원장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병원 건물 회사요?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이 쓰고 계신 병원 건물 말입니다. 순자 메디컬의 소유죠. 순자 메디컬이 뭐예요? 최 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사장으로 계신 회사예요. 김 실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년 동안 공짜로 쓰는 줄 알았던 병원 건물이 시어머니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 회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공짜로 쓰셨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하셨어요. 최 원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임대료 청구서였습니다. 6개월치 밀린 집세와 관리비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이네요. 김 실장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서류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3억? 이게 무슨... 그때 이 선생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김 실장을 보더니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김 실장이 이 선생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생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박 회장님 명의로 된 재산인데요. 이 선생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건 맞지만 증여세를 안 내고 넘겨주신 문제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최 원장이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최 원장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박 여사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욕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최 원장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돈 안 주시면 당장 이혼하고 준우 데리고 외국 갈 거예요. 최 원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준우는 제 아이니까 어머님이 못 말려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주가 최 원장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최 원장이 병원 돈을 빼돌리다 걸렸어요. 김 실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무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병원 동료 의사가 내부 고발했어요.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비싼 치료를 강요했다고요. 이 선생이 아내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당신 몰래 빚까지 졌다며. 최 원장이 울며 불며 변명했습니다. 병원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 선생이 분노하며 아내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당신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최 원장이 박 여사에게 덤벼들려 했습니다. 김 실장이 최 원장을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진정하세요.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장, 차 빼라.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모든 것을 돌려놓을 기회를 주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 선생이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병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박 여사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끝이다. 박 여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뒤따랐습니다. 최 원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최 원장과 이 선생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시골 늙은이가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검은 고급차가 박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호텔로 모실까요? 응, 가자. 박 여사가 차에 올라타며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당황해하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박 여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낮 1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박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김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생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여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라. 이 선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용서 빌러 왔어? 박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박 여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장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선생이 비겁하게 변명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박 여사의 마지막 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니요. 실장, 박 여사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계획대로 다 팔아버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생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뭘 팔아요? 너희한테 준 모든 것.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의 숨겨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 여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우야? 전화기 너머로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무서워요. 준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배경으로 공룡 인형의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무서울 때마다 틀어주는 그 인형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금방 데리러 가겠다. 정말이요? 그래, 우리 준우 혼자 두지 않을게. 박 여사가 약속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박 여사가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 준우를 저 지옥에서 빼내야겠어. 어떻게 하실까요? 준우 돌보미 이야기 들어봐야겠어. 박 여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선생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여사가 준우의 돌보미 김이모를 몰래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김이모가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죠? 김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우 이야기만 들려줘. 박 여사가 다독였습니다. 김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이 준우한테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밥도 제때 안 주고 조금만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김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했어요. 박 여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김이모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한 게 있어요. 몰래. 휴대폰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바쁘다고. 이어서 준우의 울음소리와 함께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꽉 쥐며 떨었습니다. 이모, 고마워. 이 녹음 좀 써도 될까? 네, 준우를 위해서라면. 그때 박 여사가 문득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2년 전 준우를 잃어버릴 뻔했을 때 공룡 인형 안에 넣어둔 작은 기계였습니다. 준우가 사라지면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였습니다. 실장, 공룡 인형 위치 찾을 준비해. 박 여사가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김 실장의 지시로 부동산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아파트에 매물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던 구매자들과의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위력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세무조사에 매달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서류 더 필요해요. 세무 공무원이 계속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최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이 선생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 선생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원장이 남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빌린 돈도 다 갚아요. 내가 언제 빌렸어? 보증 서줬잖아요. 당신 책임이에요. 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 여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이모 녹음 파일과 증언으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빨리 진행해줘. 박 여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준우를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박 여사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손주를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최 원장의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법무사와 구청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식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 어디 계세요? 법무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원장이 진료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원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쓰는 건물인데. 더 이상 원장님 건물이 아닙니다. 그때 병원 정문으로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과 변호사,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함께였습니다. 최 원장이 박 여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머님이 여길 어디라고. 박 여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시하고 뺨까지 때린 그 못 배운 시어미가 말이야. 박 여사가 회사 등기부등본을 최 원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6년 동안 공짜로 쓴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최 원장이 서류를 주워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메디컬 대표이사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최 원장님은 이제 불법 점거자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진짜 건물 주인이었나 봐요. 최 원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나가요. 제가 6년 동안 운영한 병원이에요.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대료 3억도 못 내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이 선생이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선생이 박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가 아들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바친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최 원장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최 원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후 박 여사가 준우의 영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서 유치원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치원 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우 그만두겠어. 갑자기 왜요? 이런 저급한 곳에 내 손주를 맡길 수 없어. 박 여사가 며칠 전 당한 모욕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어떤 문제가? 못 배운 티 나는 곳이니까. 박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가자.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박 여사와 준우가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를 데리고 간 곳은 옛날 자신이 장사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작은 국밥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 주세요. 박 여사가 주문했습니다. 준우가 뜨끈한 국밥을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여기서 장사했어. 박 여사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시골집에서 살까? 시골집이요? 응, 넓은 마당도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그날 저녁 박 여사와 준우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할머니 집 진짜 커요. 준우가 신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박 여사가 마당에 앉아 준우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요. 최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를 뒤로 감싸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내 아들 내놔요. 내 아들. 최 원장이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얘야, 돌아가렴. 박 여사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안 돌아가요. 내 아들 데리고 나오세요. 준우는 이제 나랑 살아. 안 돼요. 제가 낳은 아이라고요. 최 원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준우가 박 여사 품에 안기며 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박 여사가 준우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대문 밖에서 최 원장의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요.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 원장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박 여사가 준우를 안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박 여사가 준우와 함께 아동심리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준우가 최 원장에게 시달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끝나요? 준우가 상담실 앞에서 물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착하게 선생님 말씀 들어. 박 여사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박 여사가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불안해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상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 내일 시장 볼 일 있어서 나가야 해. 혼자 가시겠어요? 응, 준우는 집에서 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박 여사가 시골집을 나서며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잠깐 나다 올게. 언제 와요? 점심 전에 올 거야. 집에서 착하게 기다려. 박 여사가 준우의 뺨에 뽀뽀하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시장에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왔다. 박 여사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급하게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거실도 방도 마당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어디 있어? 박 여사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담장 위로 넘어온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온 흔적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준우가 없어졌어. 누가 데려간 것 같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김 실장이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우리 준우가.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마당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한 짓 같은데요. 그럼 공룡 인형. 박 여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장 위치 찾기 시작해. 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값싼 모텔방에서 최 원장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구석에서 공룡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 할머니가 돈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 최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준우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울지 마. 짜증나게. 최 원장이 준우를 호통쳤습니다. 준우가 무서워서 공룡 인형을 더 꼭 안았습니다. 한편 여관방을 전전하던 이 선생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 아동 납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스에서 아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선생이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년이, 아들까지 데려가다니. 이 선생이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젠장, 연락도 안 돼. 그때 이 선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원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당신 엄마한테 50억 받아내. 최 원장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우는 어디 있어? 안 그러면 아들 얼굴 볼 생각 마. 최 원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선생이 망연자실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 후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일단 쉬세요. 김 실장이 박 여사를 달랬습니다. 쉬긴 무슨, 준우 찾아야 해. 박 여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은 어떻게 됐어? 아직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김 실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텔방에서 최 원장이 또 다른 술병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준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 최 원장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준우가 울먹였습니다. 최 원장이 짜증을 내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연락 안 받아. 최 원장이 이 선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돈 받아내. 안 그러면 정말. 병원에서 박 여사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신호 잡혔어요. 정말이야?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외곽 모텔에서 신호가 나와요. 김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 여사가 링거를 뽑아버렸습니다. 당장 가자. 하지만 몸이. 준우가 더 중요해. 박 여사가 김 실장의 손을 잡고 병원을 뛰어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뒤에서 말렸지만 박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박 여사가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와 김 실장,
그리고 경호원 2명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몇 호실이야? 박 여사가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203호입니다. 2층 끝방이에요. 김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모텔 계단을 올라가며 박 여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일 동안 못 본 손주가 어떤 상태일지 걱정됐습니다. 2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안에서 술 냄새와 함께 준우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준우 내놔. 안에서 최 원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가. 김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경호원이 발로 문을 세게 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구석에서 준우가 공룡 인형을 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박 여사를 보고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준우가 박 여사 품에서 울었습니다. 최 원장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50억? 50억 내놔. 내가 낳은 아이라고. 돈 안 주면 안 줘. 박 여사가 준우를 뒤로 감싸며 최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내년은 사람도 아니다. 박 여사가 최 원장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3년 전 유치원에서 당한 모욕을 그대로 갚아준 것입니다. 최 원장이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모텔 아래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신고해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납치했어요. 박 여사가 최 원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동학대에 유인까지 했어요. 경찰관이 방 안 상황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준우의 모습이 참혹했습니다. 최 원장님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최 원장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우를 병원으로 데려간 박 여사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양육권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구속수감된 최 원장이 호송되어 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 원장의 아동학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김이모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원장이 준우를 때리는 소리와 준우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원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이 선생이 일어섰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이 선생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어떤 관계인가요? 최 원장의 남편이자 박 여사의 아들입니다. 이 선생이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생이 최 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학대한 것을 목격했나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선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이 선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50억 받아내. 안 그러면 아들 얼굴 볼 생각 마. 최 원장이 아이로 협박한 녹음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으로 사람들을 샀어요. 조작이라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거 조작이 없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 원장의 친권을 박탈합니다. 박순자 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박 여사가 그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던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야, 이제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 정말이요? 엄마 안 와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와. 법원에서 허락했어.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가 준우와 함께 전문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상담사가 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상담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요?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일주일 후 박 여사와 준우가 교회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우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준우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후 전원주택 마당에서 박 여사와 준우가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8살이 되어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준우가 하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코스모스야. 예쁘지? 네, 할머니처럼 예뻐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말을 참 잘해. 그때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실장.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네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 최 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와 납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취소되어 평생 의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교도관이 최 원장을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이 선생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과거의 명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 할머니 혈압약 드릴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생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이 선생은 어머니와 아들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박 여사가 준우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던 중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1년 전 영어 유치원에서 만났던 학부모였습니다.
그 학부모가 박 여사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박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학부모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박 여사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가 김 실장과 함께 어떤 건물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준우가 다녔던 그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이 건물 샀어? 박 여사가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뭘 할 거예요? 김 실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 공부방 만들 거야. 박 여사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없어서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 좋은 생각이세요. 김 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우가 박 여사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 준우 같은 아이들 도와주는 거야.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준우가 형아가 되면 동생들 도와주면 돼. 며칠 후 박 여사와 준우가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옛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 준우가 신기하게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응, 할머니가 아버지랑 살던 집이야. 박 여사가 대문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어려운 아이들한테 줄 거야. 진짜요? 집 없는 아이들이 잠깐 머물 수 있게 말이야. 박 여사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감을 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시장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우가 조끼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장사할 때 입던 옷이야. 박 여사가 조끼를 깨끗이 개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 입어요? 응, 이제 안 입어도 돼.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과거의 고생과 원망을 모두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각, 전원주택 마당에서 박 여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입양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바두가 이리 와. 준우가 강아지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차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첫 장학금 전달식이 내일이에요. 그래, 수고했어. 회장님도 참석하시죠?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겠어. 실장이 대신 해줘. 왜요? 이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게 좋겠어. 박 여사가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우랑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김 실장이 박 여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어요. 밤이 되어 준우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좋은 꿈 꿔. 할머니도 좋은 꿈 꿔요. 준우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의 고생도 1년 전의 복수도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우의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준우가 공룡 인형을 안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줘서.
달빛이 전원주택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주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박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조끼를 입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며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순한 복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손주 준우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며느리 최 원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눈 할머니와 손주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